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7월 하고는 이제 7월이 신학기죠. 신학기 이제 개강 기간인데 아마 이제 6월 달까지 국가직, 지방직 시험 다 끝났고 물론 7월 초에 우리 구몬 시험이 있긴 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은 내년 그죠. 뭐 후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뭐 공부할 때 한 2, 3년 정도는 여유를 잡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지가 좀 희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밖에 없다. 그래서 1년 동안 빡시게 해가지고 이 동네 빨리 떠나겠다. 뭐 이 동네 오래 있어가지고 별로 좋은 건 없습니다. 보통 학원이 이제 오래 있고 막 학원 강사들하고 막 친분도 있고 또 막 교재도 어떻게 바뀌고 뭐 이런 것도 약간 이제 뭐 그냥 객지은 소리를 하는 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이 수험 바닥이라는 게 그것도 오래 있다고 해서 합격할 가능성이나 확률이 높아지면 또 그나마 한 1, 2년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오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 이 바닥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질게 마음 먹고 딱 1년만 열심히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합격하고 이 동네 빨리 떠날수록 좋습니다. 빨리 떠날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내년 시험 이제 뭐 내년에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지만 보통 뭐 4월 달에 아까 좀 전에 우리 학원에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4월 달 국가직, 6월 달 지방직 뭐 요런 순서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시험 제도가 상당히 많이 개편되고 있죠. 항상 그 중간쯤에 끼어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특히 이제 제일 달라지는 게 내년까지만 국사가 있죠. 그 내년까지만 국사가 있고 뭐 물론 이제 그 뒤에도 국사 뭐 시험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건 아니지만 뭐 사실상 패스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 한국사 한 등급이죠. 그거 일정 정도 3등급인가요? 그거만 통과하면 패스제로 바뀌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시험 과목에서 빠지는 상황이고 또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한 과목이 거의 빠지다시피 하게 되니까 100문제인데 80문제 주다면은 이게 변별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도 아마 발표가 됐던 것 같은데 지난달에 발표됐던 것 같은데 과목별로 5문제씩 추가되죠. 결국은 또 100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 전공 과목 2과목 25문제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 25문제 100문제 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바뀌는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한국사 열심히 제가 빠지게 했는데 내년에 합격 그래서 더더욱 내년에 합격해야 될 이유가 더 명분이 하나 더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후년에 대비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느슨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빡시게 준비해 가지고 합격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스케줄 잘 잡아서 뭐 불가능한 시간은 아닙니다. 뭐 아주 뭐 여유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못할 만큼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실 생각하시고 그 대신 이제 그러려면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잔소리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인간짓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생활 다 누리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집안에 경조사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다음에 명절 다 챙기고 뭐 그래가지고는 수험생만 기회를 줄 뿐 합격할 확률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한 달 동안은 1년 동안은 여러분들 인간이기를 포기하셔야 되고요. 뭐 너무 처음부터 냉정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수록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막 침묵 다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는 잔소리도 중간중간 하게 될 거니까 보시고 자 이제 교재를 봅시다. 교재를 보는데 이 교재가 새로운 교재가 나왔어. 개정 2판이죠. 그래서 아마 7월 달에 처음 수업 듣는 학생들은 그냥 이 교재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난번부터 준비해왔던 학생들 아마 책이 다를 겁니다. 다른 내 제가 추록을 학원에 보내놨거든요. 그럼 추록 파일이 지금 학원 홈페이지가 개편되는 바람에 어디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더 학원에 스태프분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그걸 예고를 해드릴 건데 그래서 작년에 수업 듣던 학생들은 추록으로 보완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올해 처음 듣는 학생들 아마 그 녹색 바탕이죠. 녹색하고 갈색 바탕 있는 그 학생들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작년 교재 그 남색이죠. 곤색 그 표지로 있는 분들은
내용이 추가된 그러니까 새로운 판이 났기 때문에 그걸 추록으로 보완하시고 교재를 새로 사야 되냐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작년까지 책을 잘 만들어놓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굳이 새로 안 사도 되지 않을까. 대신 이제 추록 작업을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추록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 반면 아예 그냥 내가 처음 새로 시작하는데 괜히 막 추록 작업하고 복잡하고 또 뭐가 있고 빠지고 그렇게 하면은 불안하니까 아예 그냥 7월달 새로 시작할 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래서 개정 입학 교재를 가지고 하고 대신 이제 기존에 했던 그 필기했던 걸 옮겨 적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공부하는 한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요. 근데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교재를 잘 정리해뒀으면은 추록으로 보완해서 보시고 대신 이제 불안함을 조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감내하면서 하셔야 되고 뭐 어쨌든 그 선택의 문제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보시고 근데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 교재는 새 교재 개정 입한 교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록하시는 분들 작년 교재인 분들도 제가 새로 한 30페이지 정도거든. 추록이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30페이지가 들어가면 교재 분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교재 분량은 똑같습니다. 페이지도 거의 안 틀어지게 거의 한 거죠. 그러면 이제 30페이지 분량이 들어갔다는 말은 30페이지 분량만큼 또 빠졌다는 의미기도 하죠. 저는 항상 넣으면 또 빼고 넣으면 빼고 했고 페이지가 안 틀어지게 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또 좀 감안해서 보시고 자, 뭐 요 정도 보시고 교재를 봅시다. 그래서 교재 표지를 넘겨보시면은 뭐 내지에 보니까 뭐 저자 양력 뭐 주요 저서인데 뭐 저서도 별로 없고요. 저 교재 한 권 요거 달랑 있는 것이고 그 대신 이제 강의는 제가 한 지가 꽤 오래 우리 학원에서 지금 강의한 지가 그 이제 20년 정도 다 돼 가는데 어쨌든 뭐 양력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까 한번 보시고 그걸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반으로 접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펼쳐 보십시오. 펼쳐 보시면 행정법 1람이라고 나오죠. 1람. 행정법을 한눈에 본다. 행정법 세계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처음에 보니까 뭔가 글자도 깨알 같은 글자가 있고 막 화살표로 막 지그재그 되어 있고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교재 1000페이지죠. 뭐 정확하게는 964페이지인데 그냥 1000페이지 퉁치고 10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 면에다가 요약해서 펼쳐놓은 거죠. 여기 행정법 세계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세계 지도를 이제 비유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세계 지도 보면은 큰 윤곽만 있죠.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게 큰 틀만 됐고 좀 굵직굵직한 경계선만 보이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지? 세계 지도의 모든 나라를 다 적을 수가 없죠. 면적도 좁은 나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윤곽만 잡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세계 지도를 보면 행정법에 일단 등장인물부터 보죠. 등장인물 가운데 보니까 입법부 지금 하는 그냥 들어만 메모하지 말고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민. 이게 행정법에 등장하는 출전 선수들입니다. 등장 인물들이 4명이 등장하죠. 이 4명 중에서 주연 배우는 행정부. 여러분들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 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업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설명도 그렇게 하고 예시도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기를 펼칠 것이고 반대편에는 국민이죠. 제가 국민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행정법의 경기를 펼치게 될 것인데 다만 그 경기를 펼치려면 경기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 경기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위에 입법부죠. 입법부가 법률이라고 하는 경기 규칙을 만들면 행정부한테 보내. 행정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법을 국민한테 집행을 하죠. 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그게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행정부가 하는 각종의 액션을 행정작용, 법집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상대편인 국민들은 국가가 한 행정작용이 적법하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잘 집행하고 국민들도 법을 잘 지키고 대다수 98%의 국민들, 98%의 행정공무원들은 법을 잘 집행한다고 그리고 국민도 잘 지킨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은 거기서 끝나. 상반부, 전반부에서 끝나죠. 다만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분쟁은 어느 한쪽이 룰을 안 지킬 때란 말이야. 룰을 안 지키는 건 누구일까?
국민이 룰을 안 지킬 수도 있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이 룰을 안 지킬 수도 있지. 그럼 먼저 국민이 룰을 안 지켰을 때는 국가는 법 안 지킨 국민한테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왼쪽 밑에 보시면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가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해 가지고 행정 작용을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실을 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늘 잘한다는 보장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행정부가 한 행정작용에서 따질 수 있는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행정부한테 가서 직접 따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행정부가 잘 안 받아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국민들은 억울하면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또 다른 국가기관, 그게 맨 밑에 사법부가 있죠. 사법부에 달려가서 재판 청구죠. 판사님 행정 작용 때문에 저의 권리가 이렇게 침해됐기 때문에 이거 뭐 저의 권리를 구제 좀 해주세요 라고 재판을 청구하죠. 그럼 이제 판사들은 국민의 재판 청구에 대해서 국민 이야기만 듣진 않거든. 그럼 그 반대 파트너인 행정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죠. 그럼 이제 둘이서 열심히 싸우는데 판사들이 재판할 때도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둘이 어떤 룰을 놓고 서로 싸움이 붙었는가를 판단을 하죠. 그러면 사법부도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자기가 읽고 해석을 한 다음에 행정부의 주장이 맞는지 국민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이제 행정법 책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거의 뭐 80% 90%를 차지하는 판례가 나오죠. 재판의 결론. 그래서 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요 구도. 요게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제일 처음인데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잘 몰라. 그냥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법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4명. 그리고 주연 배우는 행정부하고 국민 그리고 이제 조연 둘이서 싸울 때 경기 규칙을 만들어주는 게 입법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사법부. 그리고 이 세 가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세부적인 기관들이죠. 그래서 최종 주인공은 국민, 국민 주권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봤죠. 그래서 그렇게 총 4가지의 등장인물 등장하고 그리고 그거와 맞춰서 행정법 아까 지도라고 했죠. 행정법은 크게 4가지의 큰 대륙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른쪽 위에 보시면 1편 행정법 서론 법칙령이죠. 왼쪽 위에 보시면 2편 일반 행정작용법 그리고 그 아래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오른쪽 밑에 4편 행정구제법이죠. 행정법은 총 4가지의 대륙으로 구성됐다. 뭐 약간 비유입니다. 왼쪽 밑에 5편 6편인데 요거는 행정법 강론이라고 해가지고 7급 시험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더 전문적이고 더 지엽적인 내용들을 강론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9급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시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군무원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요 5편 6편 요게 시험 범위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실제 한 5, 6년 동안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 강론 문제가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사실상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한 5, 6년 동안 강론 문제를 물어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다 크게 무리는 없다. 그래서 결국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1편, 2편, 3편, 4편 요 총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대륙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장하는 사람은 4명이다. 그러니까 행정법에 이렇게 목차나 있는 분류를 할 때는 짝수, 특히 4가 친합니다. 그러면 요 각종의 1편, 2편, 3편, 4편 4가지의 대륙이 있잖아. 4가지 대륙은 또 4가지의 챕터, 장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죠. 왼쪽에는 1번부터 5번까지지만 2번과 3번이 사실 한 패키지이기 때문에 4가지의 세부 목차. 그리고 3편은 아예 그냥 트리가 있죠. 둘로 나누고 둘로 나누고. 그러니까 2, 4가 되겠죠. 오른쪽도 둘로 나누고 또 둘로 나누고. 그래서 결국은 총 4가지의 챕터가 되어 있다. 그래서 행정법은 4, 4. 요걸 보는 거죠. 다시 하겠지만 오늘 하는 거는 첫 시간 오늘 오리엔테이션 계속 요는 거 합니다. 요는 갈 거니까 뭐 메모하거나 필기하거나 노트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쭉 한번 편하게 들으시고요. 좀 졸아도 되면 졸면 안 되겠지만 그죠? 그냥 너무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세미하는 말 다 하나하나 적어야 되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행정법 쭉 첫 시간에 상견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법을 여러분들 소개를 하죠. 소개할 때 그냥 말로만 소개하는 게 이제 교재를 보며 오매가매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 첫 번째 면에 있는 행정법 일람표죠.
물론 뭐 이걸 안다고 해가지고 행정법에 아주 정통하고 또 여기서 시험 문제 바로 나오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냥 대충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을 한번 그려봤다. 그 정도로 보시고 뒷면에 보시면 행정행위의 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보시면 자 앞에 머릿말 나오죠. 머릿말 나오는데 이 머릿말은 한 3페이지 정도 있는데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제 수업 들을 때 계속 그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될 책 자랑입니다. 제가 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자랑을 하거든. 교재를 상당히 심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다른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교재하고 또 막 비교도 하고 죠. 다른 책 좀 디스하기도 합니다. 뭐 많이 본다고 하는 책들 디스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제 교재에 특징들을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머릿말을 보시면 첫째 도입부의 트리노트. 당장 우리가 좀 전에 그 행정법 세계지도도 나뭇가지처럼 쭉 펼쳐놨죠. 두 번째 해당 페이지. 요것도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 다른 책에 없거나 있어도 상당히 나이브하게 되어 있는 특징들을 아주 정교하게 제가 책에다가 배치했죠. 아마 오늘 수업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들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알게 될 거니까 일단 들어만 두고 다음 페이지 셋째 보시면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놨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판례 표제체라고 한 줄 두 줄로 한 줄 요약 두 줄 요약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판례가 많이 나온 건 비교 박스로 정리. 다섯 번째 법령 파트도 이게 트리노트와 세부 목차로 표지를 달아서 처리.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이거 저 말고 모든 강사들이 다 요거 강조하죠. 최신 판례 그리고 최신 개정 법령, 최신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6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하면 정리죠. 정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재 따라갈 책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행정법에 대한 수험 전략이 있죠. 그래서 수험 전략이 나오는데 6페이지입니다. 행정법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세 가지의 큰 원리로 되어 있거든. 요거는 오리온은 첫 시간에는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대신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죠. 표지에 뽑아놨죠.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원칙과 예외 그리고 공익사익 비교 형량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어느 정도 공부 좀 본 한 학생들이 이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 듣는 학생들은 요건 설명하지 않고요. 오른쪽 수험 전략이죠. 출제 경향 아마 수험 전략의 첫 번째 판례를 집중. 판례라는 것은 재판의 결론이거든. 행정법의 시험에 올해 국가직 지방직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좀 더 이제 공부 좀 하면 알겠지만 80% 이상이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판례 그럼 판례는 아까 재판의 결론이죠. 그림 한번 생겨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민이죠. 그러면 행정부에서 누가 싸운다고? 98%, 99%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과 저하고 행정법의 경기를 펼치죠. 그럼 경기를 펼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죠. 아까 국민이 재판 청구하죠. 그럼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판사들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내려서 결론을 낸 거. 이게 판결이죠. 판결을 쭉 모아놓은 게 판례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행정법 특히 객관식 시험에서는 판례, 경기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에서 사지선다로 주어지면은 그 경기 결과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 암기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사지선다니까 세 가지는 맞는 지문, 하나는 틀린 지문 고르거나 아니면 하나만 맞고 세 가지 틀린 것에서 맞는 지문 고르거나 그런 거거든. 그래서 판례의 경기 결과를 기억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 그래서 거의 나오는 문제 그랬고 두 번째 기출 문제는 꼭 풀어요. 이것도 같이 이어지는 건데 올해 국가직 지방직 문제들 보면은 분석해 보면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잘 없어. 나오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죠. 물론 이제 판례들 최신 판례들 이런 것들은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야. 물론 이제 조합을 바꾸거나 결론을 바꾸거나 해가지고 그건 이제 하긴 하지만 거의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해서 물론 이제 그게 양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작업도 쉬운 작업은 하지만 오히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갈수록
준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뭐 분량이 많아서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오는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지 기출 문제도 풀고 그 판례도 정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인원 수업도 듣고 또 뭐 심화 테마 특강 이런 걸 통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 두 번째도 뭐 거의 같은 맥락이죠. 세 번째 법조문이 나오는데 이 법조문은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대한민국에는 법의 95% 이상이 다 행정법이야. 그럼 그 모든 법을 다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고요. 대신 시험에 나오는 법이 있어. 법조문 직접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법조문. 근데 이거는 고수 수험생들이 막판까지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법령 특강이랬고 테마 특강, 심화 강의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이제 그게 85점에서 만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그 정복을 해야 될 파트죠. 물론 법령 파트도 보통 한 서너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올해는 국가직 지방직에서 법령 파트가 비중이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조금 줄어들어서 이례적이긴 한데 뭐 보통 평균 2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뭐 많이 나올 때는 막 5문제, 6문제가 다 법령 파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하고 정복을 하는 게 이제 만점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래서 요 위에 세 가지는 학원 강사들마다 다 하는 이야기니까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마지막 막판 집중력 그리고 단권화죠. 단권화 말이 좀 어렵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 권으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다. 뭐 요즘 제가 요거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데 뭐 수험계가 이게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뭐입니까 그 수험 합격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시스템들이 나온단 말이야. 일단 학원 시스템도 있고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들도 뭐 강의 커리큘럼도 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유명한 강사들일수록 뭐 흔히 말해서 수험계에서 흔히 한 표현으로 일타 강사죠. 일타 강사들일수록 커리큘럼이 너무 다양해. 다양한데 문제는 뭐 우리도 뭐 커리큘럼이 아예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은데 다양하기는 한데 문제는 그 커리큘럼 다양하다는 걸 핑계로 해갖고 교재도 너무 다양해. 그래서 막 기본 교재도 나오고 기본 교재 끝나고 그다음에 핵심 심화할 때는 심화 교재도 따로 보고 심화 교재 열심히 봐놨더니 나중에는 핵심 요점 정리했고 또 요점 물론 그게 다 기본 교재에서 비롯된 것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커리큘럼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학생들이 끊임없이 수업을 듣게 하려고 하면 뭐 이 말을 학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지? 그래서 계속 뭔가 새로운 교재라든지 새로운 막 커리큘럼 그 알고 보면 막 이렇게 조삼모사식으로 그죠? 기본 교재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해가지고 새롭게 교재내고 막 신교재가 나왔으니까 이걸 봐야지 뭐 반복해서 볼 수 있다. 뭐 취지가 나쁜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막 중원, 부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막 합격은 이제 보통 합격기법 요즘 좀 그런 게 좀 없는데 옛날에 커뮤니티 한참 뭐 국금사라는 여러분들 국금사 잘 모르지? 그 커뮤니티 보면 자기 합격을 해서 내 본책하면서 행정법책 막 요만큼 쌓아놓고 보니까 막 기본 교재, 심화 교재 그다음에 핵심 요점 정리집 그 기초 문제 막 하고 막 쫙 해놓고 막 자랑하듯이 하는데 물론 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뭐 합격한 사람은 자랑해도 자랑할 자격이 있죠. 자랑하는 권리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막 이중 삼중으로 중원부원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우리 착하기 때문에 학교 나서 그 모 강사의 뭐 커리큘럼 완벽히 다 소화해가지고 합격했는데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됐다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합격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세상이 다 그저 아름답게 보이겠지. 그래서 막 미화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굳이 그렇게 교재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커리큘럼이 있고요.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제가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 뭐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여러분들 많이 수업을 듣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벌었고 우리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상업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도는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재만이라도 학생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권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단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요 책 하나 샀잖아. 내년에 학교에 가실 때까지 뭐 교재를 추가로 사거나 그리고 제가 자료도 별로 안 나눠줍니다. 뭐 보충 자료 해가지고 그거 나눠주면 학생들도 그런 것도 좋아하고 학원에서 보충 자료도 좀 나눠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제 그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충 자료도 아니고 책에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보충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죠. 아무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개정 입안이 되기 때문에 판례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보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행정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제일 특징이 국어나 영어가 1, 2년 사이에 뭐 갑자기 바뀌지는 않잖아.
뭐 국어 문법이 달라지거나 뭐 맞춤법이나 표준어가 달라지면 모르겠지만 뭐 물론 조금씩 하지만 뭐 그래서 국어책이나 영어책, 뭐 국사책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봤던 책 올해 한 봐도 그렇게 새로운 책의 수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행정법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 탓이 아니라 판례가 해마다 쏟아져 나오거든.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재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막 나눠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뭐 책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자료를 나눠드릴 필요 없죠. 그래서 한 권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 수업도 요걸로 해. 나중에 우리가 심화 강의가 뭐 테마 특강 1, 2가 있거든. 그때도 요 교재로 해. 그래서 교재 한 권. 핵심 요점 정리가 이거는 이제 편의상 제가 한 200페이지 되는 건 나중에 한번 하긴 하지만 그것도 기본 교재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수업을 진행하기엔 보충 교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굳이 안 사도 되겠다. 그래서 요 기본 교재 한 권씩으로 다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학원의 강사들이 강의하는 스타일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 주구장창 필기를 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필기하다. 뭐 저도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하는데 주구장창 쫙 필기를 하는데 그 필기를 많이 하니까 학원의 강의는 강사들은 뭔가 좀 폼이 나 보여.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아주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하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문제는 그게 과연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될까? 물론 수험생들도 눈으로 보고 적어가면서 적고 자기가 한번 정리하고 하면 그것도 공부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필기가 많이 되는 강의는 팔뚝이 공부해. 원래 공부는 머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해보고 써보고 그러니까 쓰는 게 하나의 그저 일부에 불과한데 필기를 많이 하는 강의, 필기가 많은 교재 강의는 팔뚝이 공부하죠. 필기 많이 하는 강사치고 글자 예쁘게 쓰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다 글자도 막 개발세발 뭐 못 알아. 지는 막 열심히 입에 거품 물고 막 형광펜 색색이 돼가지고 하긴 하는데 막상 보니까 이 수험생들한테는 저 글자가 무슨 글자 이거 알아보는 게 급선무가 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수험 필기 많이 하는 강사는 좋아 뭔가 뭐 액티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험생들한테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강의로 생각하도.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된 건 강사들이 필기 많이 한 강사들이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줄여준다는 미명 아래 이상한 부교재가 하나 생겨. 뭐 강의 노트라고 하는 이상한 부교재가 있죠. 강의 노트도 이제 처음에는 안 했는데 이제 학원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좀 또 이렇게 똘똘한 학생들이 있다면 합격권이 있고 또 노트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걸 이제 받아와 가지고 그것도 정식 출판 교재가 아니라 보통 이제 제본 출판 인쇄선인데 제본 교재를 해가지고 복사집에서 제본 교재에서 제공되는데 그게 또 한 3,400페이지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책이 막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필기 마냥 것은 또 이상한 부교재, 강의 노트는 부교재까지 첨가되니까 양이 더 많아지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가 당군하는 것은 근데 저도 필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필기는 책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따라서 필기할 필요 없고요. 필기가 보충 필기가 필요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습장은 꼭 하나 가지고 다니십시오. 노트는 필요가 없지만 연습장은 하나 가지고 다녀가지고 연습장에 적었던 내용들을 책의 아래 위에 옆에 여백에 있거든. 거기에다가 다 옮겨 적을 거야. 옮겨 적을 것인데 그래서 아마 다른 책에 비해서 우리 책이 편집이 조금 이렇게 약간은 뭡니까 기본 출판 교재 느낌보다는 약간 찌라시 느낌이 드는. 그래서 뭐 보는 책을 막 책을 화려하게 적으려고 옆에 막 레이아웃도 붙여놓고 위에 막 장식들도 붙여놓고 막 책에 옆에 날개 축제 해갖고 옆에다 뭐 여기서 중요 잠깐 했고 뭐 옆에다 뭐 또 깨알같이 뭐 보충 설명해놓고 막 했는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도 없는데 그냥 괜히 학생들이 처음에 모를 때는 뭔가 좀 현란하거죠. 또 요즘은 또 출판도 우리는 뭐 단 두 가지 이도인데 막 삼색 상색을 해갖고 막 밑줄도 쳐고 막 해놓고 하는데 제가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현란하고 복잡한 것이 과연 수험에 필요할까? 물론 이제 학생들이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취향들을 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현란하고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객관식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언제 깨닫냐. 나중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쓸데도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책을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분량도 많고 분량도 다른 책 요즘 행정법 책들 웬만한 책들 보면 다 2권이거든. 3권, 1권, 2권 해가지고 2권이니까 페이지만 쳐도 최소 1200페이지 많은 책은 1500페이지가 넘고요. 또 어떤 책들은
별책부록 법령집 했고 그것까지 하면 그러니까 한 것만 해도 뭐 1500페이지, 1600페이지 넘어가는 책이 허다하단 말이야. 그리고 편집도 아주 빡빡하고 글자 활자도 엄청 작게 적어나가 포인트도 작게 해가지고 거의 뭐야 영영사전처럼 글자를 깨끗이 막 책에 막 씹어놓고 한 권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권을 다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학원 강사도 해야 되는 건 뭐야 수험생들 부담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양을 줄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거. 그게 원래 수험 강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오히려 수험생들한테 막 이것저것 다 펼쳐놓고 막 흩어놓고 나는 책에 다 집어넣으니까 정리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권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강의를 제가 필기를 합니다만 필기도 책의 아래 위에 옆에 여기다가 적을 거예요. 여기다 적을 거니까. 그래서 이건 아마 처음 듣는 학생들이 아직 그게 뭔가 싶었겠지만 한번 들었던 학생들은 교재들에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예서 한번 들었던 학생들 교재 뭐 우리가 제가 많이 쓰니까 제일 앞에 122페이지죠. 122페이지. 교재 한번 들었던 학생들은 122페이지 보시면 본문 12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인권주민소송 나오지? 인권주민소송이 나오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삼각형에 뭐 메모가 적혀 있지? 그리고 그 밑에 새만금 판결 것도 보충 필기가 되죠. 그런 식으로. 그럼 그거만 쭉 보면은 그냥 굳이 뭐야? 이거 만약에 교재에 안 하고 노트를 따르면 또 교재 봤다가 노트 다시 봤다가 왔다 갔다 막판에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볼 때 상당히 뭐야? 산만하고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 그래서 그걸 제가 책 한 권에다 다 집어넣기 때문에 뭐 물론 처음 듣는 학생은 아직 여백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저는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단권하죠. 그래서 막판에는 한 달 전에 쫙 이렇게 볼 수 있대. 우리는 뭐야? 기본 교재 따로 보고 핵심 요점 정리 따로 보고 그럴 필요 없어. 기본 교재이면서 동시에 심화 교재이고 핵심 요점 정리 기능도 하고 강의 노트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한 권으로 단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단권화 작업을 충실히 잘하는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해요. 물론 뭐 단권화 했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합격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잘 해가지고 막판에 가독성을 높일 수 있고 회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드는 거니까 그 작업들을 기억하시면 되겠다. 됐고요. 첫 시간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썰들 한번 풀어보는 거죠.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차례가 나오죠. 그럼 아까 우리가 1000페이지를 행정법 세계 지도로 한 면으로 요약했죠. 그걸 다시 풀어놓은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거죠. 목차입니다. 그러면 한 8페이지 정도인데 아까 행정법은 총 4가지의 큰 대륙이죠. 대륙을 우리가 이게 뭐 이런 용어는 몰라서 그런데 그다음에 요게 목차에 붙는 이름이야. 그러니까 편이 가장 큰 목차야. 행정법은 크게 총 4가지의 대륙으로 구성했죠. 1편, 2편, 3편, 4편. 뭐 영어로는 파트라고 얘기하는데 4가지 목차 있고요. 그리고 그 편이 각각 다시 챕터, 장으로 나눠지거든. 챕터 1장, 2장, 3장, 4장이죠. 그리고 그럼 1편도 1장, 2장, 3장, 4장 4가지의 챕터로 나누죠. 물론 이거는 학원 강사들 책마다 목차는 다 달라. 그러니까 뭐 유명 강사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40개의 챕터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그냥 물론 지금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고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처음 수험생들한테는 체계를 잡는데 상당히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거든. 물론 이제 이 컨텐츠를 어디다 둘 건지는 일단 대학 교수들이 다 다르고 또 학원 강사들도 학원 강사가 뭘 자기가 스스로하는 게 아니라 교수들 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 이 판례를 어디다가 배치시킨 것인지는 강사들마다 자기 이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행정법의 큰 틀을 잡을 때는 최대한 심플하면서도 간단하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아까 4사잖아. 그래서 4가지의 챕터로 하죠. 그래서 4.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2편 행정작용법도 5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4가지야. 다만 챕터 2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챕터 3 행정의 효력까지. 이거는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편의상 2가지의 챕터 이거 나누고 이건 우리 책이 유일해. 그러니까 다른 책은 행정행위란 타이틀 안에 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책은 이걸 2가지로 나눴죠. 그러니까 사실상 4가지의 챕터가 되겠죠. 그래서 1장 행정입법, 2장 행정행위 종류 내용, 3장 효력과자, 4장 기타 등등.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5장 행정과정 법적교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세부적으로는 5가지 챕터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4가지 장이죠. 그리고 3편은 보시다시피 앞에 챕터 1은 개설이니까 이거는 뭐 목차로서 독자적인 의미는 없고 그냥 소개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또 4가지죠. 챕터 2 강제 집행, 3 적시 강제 행정조사, 4 행정벌, 5 새로운 수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가지의 챕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구제법도 챕터 1은 개설은 그냥 소개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챕터 2가 손해배상이죠.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4가지의 큰 목차. 그러니까 챕터죠. 그리고 그 다음 목차는 절인데 이거는 강사들마다 요까지는 같은데 이제 그 다음 목차들은 조금씩 다 달라.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근데 그 뭐 목차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편장절까지가 되고 그 뒤는 이제 뭐 표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거는 외우실 필요 없죠. 다만 이제 큰 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8페이지 걸쳐서 쭉 나와 있죠. 그럼 아까 제일 첫 타임에 봤던 행정법칙 한 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쭉 한번 펼쳐놨죠. 이렇게 펼쳐놨는데 다만 이걸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봐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법의 흐름도라고 해가지고 저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2페이지로 요약했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요거 보게 될 겁니다. 요 2페이지가 주요 메인 텍스트야. 요 그래서 띄지 하나 딱 꽂아도, 그러니까 띄지 하나 딱 꽂아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책갈피 같은 거죠. 하나 딱 꽂아놓고 행정법 흐름도 표시하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띄지를 딱 보시고, 그래서 오늘 공부의 메인 텍스트가 될 것은 요거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요것도 필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법 서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행정법 챕터 1, 파트 1 1편의 요약이 요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각종의 그림들인데 적지는 말고 요걸 기본 포인트로 잡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첫 타임이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보자는 거지. 행정법, 우리가 배우는 과목의 이름이 행정법이죠. 그러면 행정법이란 무엇인가부터 간단히 본 거죠. 그럼 행정법은 행정이란 파트하고 법이란 파트로 나눠진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행정법도 법의 일종이죠. 그럼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법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각종의 규칙들이 있죠. 그걸 좀 포장을 하니까 규범이라고 표현하죠. 사회규범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겠단 말이야. 종교규범도 있고 윤리규범도 있고 도덕규범도 있고 법규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범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 법규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기준이란 말로 요약하죠. 영어로 한다면 규칙이죠. 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기준은 다른 규범과 차별화가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자. 뭐 이거 뭐 요즘은 너무 또 고리타분한 요기적인 상황이지만 도덕규범, 윤리규범 있죠. 근데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하지 않아.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만 할 뿐 법적으로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처벌하지는 않죠. 다만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부모님을 팬다든지 폭행이죠. 부모님을 살해한다든지 살인이죠. 또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어디다 갖다 버린다든지 존속 폭행, 존속 살인, 존속 유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 규범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가지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처벌하죠. 그건 시대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죠. 특히 많이 달라진 게 아이들 훈육하는 거.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서 교사들이 체벌하는 거지. 이러면 라떼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에도 막 학교에서 교사들이 막 학생들 보는 앞에서 막 아구통 날리고 그죠. 뺨 따고 그대로 날리고 막 그죠. 빠따 치고 이게 갑자기 너무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 막 불과 한 20-30년 전까만 해도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그게 일반화됐거든. 그리고 그 당시는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거였단 말이야. 자식들 교육할 때 체벌을 기본으로 했잖아. 막 좁혀고 막 해도 그냥 막
했는데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그 여러 가지 막 부작용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뭐야? 규범들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뭐야? 종교규범, 윤리규범, 도덕규범에 머무르던 것은 이제 국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면 또 그거에 또 그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죠. 특히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야 부모들이 민감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야 더 이제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는 거죠. 뭐하다 했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시대상에서 좀 달라지는데 법이라는 기준이 마련되면 어떡하냐? 강제력,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력, 구속력 있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준에는 각종의 법적인 요건 그리고 절차, 그래서 아마 요건 및 절차, 효과 이런 건 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기준에는 강제력,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법에는 각종의 요건과 거기에 따른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법이다. 그러면 법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인 가능하지만 가장 최소화시킨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뿐,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 사회 과목 있잖아. 사회에 세 가지 파트가 있죠.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요 세 가지가 있죠. 특히 법과 정치가 비중이 제일 큰데, 그래서 법이란 무엇인가 아마 사회책에서 처음에 보는 이야기야.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 규범이다.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이 있지만 법이란 규범은 강제력 구성이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책에서 봤던 이야기죠. 그걸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심플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법이란 무엇인가 했으니까 이번에 행정이 무언가를 봐야 되죠. 그럼 행정은 뭐냐? 국가가 국민한테 각종의 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거죠. 요게 행정이죠.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은 별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정 공무원 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하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해야 될 업무가 행정 업무예요. 그 행정 업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을 국민한테 집행, 법을 적용하는 거죠. 법을 실행하는 업무가 행정 업무다. 그게 법 집행이죠. 그러면 이제 결합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 업무는, 법 집행 업무는 여러분들이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는 법이란 기준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런 법을 통칭해서 행정과 관련되는 법, 행정법이라고 보는 것이겠죠. 아주 간단해. 자, 그럼 이제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문데,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당연히 누군가 법을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을 중심으로 놓고 뭔가 법을 만드는 게 선행되니까 그게 입법이죠. 법을 만들고 그것을 국민한테 적용을 하죠. 집행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재판을 하죠. 뒷집에는 사법이 있겠죠. 입법, 행정, 사법. 이거 조금 전에 첫 페이지에서 봤던 행정법 세계 지도 기억나나? 세 가지의 국가 권한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세 가지 국가 권력을 누가 가져? 인류 역사가 꽤 길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국가의 주인은 군주였어. 군주라든지 일부 지배계층들 있죠. 귀족들, 군주들, 뭐 그렇게 옛날 같으면 양반들, 뭐 사대부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주인이었지. 그런데 이게 근대로 넘어오면서 국가의 주인이 바뀌게 되죠. 국민이 국가 주인이죠. 그래서 세계사에서 나왔던 세계사적인 사건이 뭐지? 그 글자가 들어 혁명적인 사건이 뭐지?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죠.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옛날 고대 그 그리스의 민주정 체제도 있긴 했지만 근대로 들어서면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국가의 주인이 국민으로 바뀌게 되는 혁명적인 사건. 그래서 국가 주인은 국민.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야. 이게 국민 주권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랑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이죠. 최근에 윤석열 닥질하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회자되는 조문이긴 하죠. 그래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주권이 되죠. 다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기는 한데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니까
직접 모든 국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봤더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란 말이야. 법 만들 때마다 국민들 의견을 다 들어볼 수는 없잖아. 다 들어보려면 뭐야?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법 하나 만들 때마다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에 가깝죠. 법을 집행할 때마다 다 국민들 의견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재판할 때마다 전 국민이 다 모여가지고 재판한다?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권력을 맡겨. 이제 우리가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제, 여기 다 지금 중학교 사회책에서 봤던 이야기, 중고등학교 사회책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권력을 대표를 뽑아서 맡기는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제를 채택을 하죠. 그런데 간접민주제, 대의민주제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를 뽑아서 맡길 때 고민해. 한 놈 뽑았고 몰빵할 것인가?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이긴 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잘만 하면. 문제는 인간 못 믿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럴 줄 몰랐지만 윤석열 같은 개또라이 같은 그죠? 인간이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또라이 같은 놈이 등장을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인간 못 믿겠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에 대한 불신을 기본하는 거죠. 그래서 맡기긴 맡기되 나눠 맡겨. 이게 이제 권력 분립이 되겠죠. 그래서 권력을 주인은 국민이지만 국민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을 나눠 맡기죠. 그리고 그 권력을 지가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미리 법으로 기준을 정해. 이게 법치주의잖아. 그러니까 법치주의, 권력 분리 뭐 그런 말들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행정법을 공부하기엔 도입부가 요거죠. 그래서 나눠 맡기고 그리고 각 국가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도록 행사 안 될 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서로 바로잡는 거죠. 입법부가 오버하면 행정부나 사법부가 견제하고 행정부가 오버하면 입법부나 사법부가 견제하고 사법부가 오버하면 행정부나 입법부가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 여기 이제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걸 통칭해서 만드는 게 가장 큰 틀을 잡아놓은 게 대한민국 법 중에 제일 높은 법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에서 고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게 그 재료의 계략도 나왔죠. 행정법, 기준, 볼라볼라 있고요. 그리고 앞에 법, 입법, 행정, 사법이죠. 법 정립, 법 집행, 법 선언. 그리고 국가의 주는 군주죠. 옛날에. 그러나 지금은 국가의 주는 국민으로 바뀌었죠. 국민주권. 그리고 중학교 어떻게 사회책에 봤던 걸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걸 큰 틀로 가장 큰 틀로 규정하고 있는 게 헌법이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규정이 핵심이고요. 그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통치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거의 행정법을 공부하게. 행정법도 사회가이고 법학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틀을 한번 보는 거죠. 밑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출발이고 지금도 역시 들어만 좋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잠시만 쉽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하게 될 건데 어떤 파트를 공부하든지 가장 밑거림이 되는 거. 오늘 뭐 밑거림 많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밑거림이 되는 게 요거야. 자, 등장인물. 여러분들이죠. 국가야. 물론 국가는 아까 말한 입법, 행정, 사법인데 보통 특별한 전제 없이 말한다면 행정공무원이죠. 국가 권력 중에 가장 비중이 많고 가장 다양하고 가장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게 행정부죠.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하면 그냥 행정부로 통칭해도 크게 문제 없죠. 등장인물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행정법의 경기를 펼치죠. 그런데 행정법 경기는 국가공무원,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국민한테 먼저 선빵 날리면서 행정법 경기가 시작되죠. 각종의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걸 행정작용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들이 나죠. 그리고 이 행정작용은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있는 법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를 밟고 하게 되죠. 행정작용은 법에 의해서 이룬다. 법치주의가 행정에 반영된 게 법치행정 원리가 되겠죠. 이게 행정법 경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예시죠.
들어만도 적을 필요 없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처분을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야.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처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야. 병력법에 따라서 입영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식품위생 담당하는 공무원이야.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음식점 영업 허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야.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회복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합니다. 출입국 관리직 준비하시는 분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출국 허가, 입국 금지와 같은 각종의 행정정하죠. 국어공무원 되면 가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죠. 그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각종의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게 다 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이겠죠. 이게 출발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행정작용, 이가 중요합니다. 행정작용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여러분들이 왜 국민한테 세금 매겨? 왜 국민한테 군대 가라고 명령을 내려? 이건 국가가 세금 걷어가서 지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아니죠. 국가가 여러 가지 국가작용 행정작용을 하려면 뭔가 비용이 필요하잖아. 뭐 비용을 국가가 막 돈을 찍어내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물론 이제 통화량이 낸 걸 조절할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국가 정책의 일환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긴가 그게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서 전체 비용을 그러니까 충당하기 위해서 개개인한테 각출한 거죠.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야. 국가가 왜 국민 보고 군대 가라고 해?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국가안전보장이 되겠죠. 그 나라를 지킨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아무나 막 중구난 방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병력법에는 법에 따라서 일정한 대상자에서 입영명령을 하죠. 그죠? 왜 국가가 건축 허가라든지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고 하라고 해? 너무 자유롭게 풀어주면 질서 유지가 안 돼. 국가에서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뭐 하는 거야? 허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겠죠. 또 왜 국가금한테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해?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빈익빈 부익부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뭐야?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 좀 더 많이 받아갖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배분하는 복지, 급부 이런 것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의 공공이익. 그래서 우리가 공익하면 일단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에서 봤던 건데 세 가지죠. 국가안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여기 헌법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는 업무는 다 이는 공익이죠. 국가안전보장 그중에 질서유지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가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죠. 공공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자. 공공복리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익이란 말이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의 행정 업무를 하는데 그 행정 업무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이 되죠. 그게 출발이야. 반면 상대편인 나 국민들은 뭐 이타적인 국민도 있긴 합니다만 법에서 가정하는 인간은 합리적 인간. 우리 합리적 인간의 말이 인간은 원래 본성이 이기적이야.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거죠. 이기적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인간의 속성이 그래.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걸 개인의 이익을 한자어로 사익이라고 하는 거죠. 사적인 이익을 실현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국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공익이라는 이익과 국민 내가 내세우는 사익이라는 이익이 이게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필연적으로 이 두 가지는 긴장, 갈등, 분쟁의 요소를 안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경기 규칙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게 법이죠. 그래서 국가고 국민하고 조세 행정 영역에서 경기를 펼치는 세법, 병력 관련되는 행정, 병무 행정에서 경기를 펼치는 병력법,
그러죠? 식품위생법, 건축법, 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것들이 다 법을 미리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처리는 전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개개인은 다 자유롭고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고 싶긴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죠. 국가가 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는 성실하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여러분들 98%도 법을 잘 집행하고, 적법이죠. 국민들 98%도 적법하게 생활을 하고 서로 페어플레이죠. 그래서 서로 페어플레이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뭐 여러 가지 부조리도 있고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이유는 대다수 98%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를 잘 처리하고 대다수 98% 국민 저도 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게 대부분이야. 그 행정법 경기의 98%는 여기서 끝나. 다만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죠. 분쟁은 어떨 때 생겨? 어느 한쪽이 룰을 안 지킬 때야. 그럼 룰을 누가 안 지켜? 국민이 안 지킬 수도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안 지킬 수도 있죠. 먼저 국민이 내가 룰을 안 지키는 상황. 여러분들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처분을 해서 오늘 7월 9일이죠. 7월 9일 날 과세처분하면서 납부기간을 7월 31일까지 정했어. 그럼 그때까지 국민들은 여러 가지 뭐 일찍 내도 되고 뭐 자기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했죠. 그러면 그때까지 대다수 98% 국민의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낼 거야. 그런데 2% 모든 국민들이 다 세금을 잘 내지는 않거든. 그중에 2% 세금 안 내고 계기는 국민이 있어. 내가 그래.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야. 7월 30일까지 납부 실적을 봤더니 대다수는 냈는데 2% 안 낸 국민을 여러분이 적발했죠. 그러면 법을 안 지킨 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둬버리면은 사실 세금 내기 싫잖아. 그런데 어쨌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난 냈는데 세금 안 낸 사람 옆에 있는데 그대로 가만히 방치해버리면 오히려 막 세금 잘 낸 사람하고 비아냥거리고, 야 누가 쪼다같이 세금 다 내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면 괜히 불쾌하잖아. 그죠? 모멸감 느껴진단 말이야. 문제는 세금을 안 낸 사람을 그대로 둬버리면, 그럼 다들 너도 나도 아무 세금 안 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세금 날 나왔을 때 너도 나도 안 내기 시작하면 국가가 조세 행정 작용을 통해서 다율성하려는 공익 실현이 져야 되니까 국가는 법을 잘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을 같이 다루면 안 돼. 법을 안 지킨 사람한테는 국가가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여기 이제 후속 작용이 요구되는데, 후속작용. 세금 안 내고 개기면 세금을 강제로 걷어가야 돼.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그 작용. 이게 이제 우리가 후반전이죠. 이제 지금부터는 그 앞에 이제 다시 흐름도로 펴봐. 이제 흐름도로 펴갖고 흐름도로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왼쪽 1편, 2편이 전반전이죠. 이건 제가 비유를 드는 거죠.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하게 되겠죠. 전반전 끝나고 나서 그 밑에 니언으로 쭉 라인이 뽑혀지만 전반전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 국가공무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걸 평가합니다. 평가는 둘 중에 하나, 잘했거나 못했거나. 잘했다 못했다 기준이 법이죠.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어. 법대로 O죠. 잘못했을 때 법대로 X 위법이 되겠죠. 그럼 법대로 O, 국민도 잘 따른다. 거기서 끝나. 그런데 법대로 O인데 법대로 국민들 잘 안 지켜야 되죠. 그럼 이제 오른쪽 3편 행정법의 후반전이죠. 이게 후속작용이라고 표시했는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도 후속작용을 해야 공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한 번 더 활동하는 거죠. 다만 아무리 법을 안 지키는 국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막 함부로 다루면 안 돼.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수단인 거죠? 막 좀 했던 거 여러분들이 세무 공무원이다. 7월 30일까지 낸 사람들은 더 이상 터치하지 않겠다. 근데 2% 세금 안 내고 있는 국민한테는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그거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정리되어 있거든.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페이지 603 가봐. 603페이지 보면 이제 오늘은 계속 요거 할 겁니다. 책 오며 가면 책 훑어보는 거죠.
쭉 한번 훑어볼 겁니다. 603페이지 가봐. 603페이지 보시면 표제가 뭐라 나옵니까? 행정상 강제징수라는 큰 표제 나오죠. 표제 옆에다가 화살표사 파란띠가 있는데 올해 교재는 파란띠가 좀 얕아졌고 작년에는 아주 진해졌는데 올해는 얕은데 강제징수 표제 옆에다가 화살표 쫙 뽑아. 표제 뽑았고 뭐라고 메모를 남겨놓느냐. 조세, 체납자, 연체조, 처입니다. 처의, 조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이렇게 메모를 남겨두십시오. 그럼 이제 좀 했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처분을 했는데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잘 내지만 안 낸 2%의 국민한테는 국가가 강제로 걷어가는 강제징수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예시 조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죠. 그럼 본문 볼까? 의회 보니까 행정상 강제징수 주어니까 살짝 괄호. 제가 하는 밑줄은 그냥 막 치지 말고 괄호. 눈으로는 그냥 읽어봐. 행정상 강제징수 국민이 행정 주체에 대한 밑줄 공법상 검정 겁보 의무 밑줄 금전 동그라미를 이행하지 않을 때 누군 행정청이 자 밑줄 의무자의 재산의 실력 밑줄 재산 동그라미 의무자의 재산의 실력 밑줄 재산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 안 내면 국가가 국민의 재산에다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세금을 걷어가는 작용 그걸 통칭해서 행정상 강제징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흔히 쉽게 이해되는 얘기지만 말이 어려워. 법학자들이 처음에 말을 좀 막 포장을 하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내면 세금 강제로 걷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걸 행정상 강제징수, 공법상 검정 겁보 뭐 의무자의 재산의 실력 말을 어렵게 할 뿐이지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렇게 되는데 다만 이 강제징수인데 여러분들이 공무원인데 강제징수를 하는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야. 어떻게 하냐?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법에서 요건과 절차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라인 하나 있죠. 과세처분이 있어. 화살표. 그러면 그때까지 세금을 내면 거기서 끝나죠. 화살표는 안 하면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 그럼 이제 아까 7월 31일까지 예를 들었죠. 8월 1일부터 세금이 연체된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다짜고짜 세금을 바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닥달을 해. 야, 너 왜 납부기간 지났는데 세금 안 내느냐. 언제까지 세금 안 내면 우리가 너 재산에 빨간 딱지 붙일 거거든. 세금 빨리 내. 라고 닥달하는 과정을 독촉이라고. 우리가 일상에서 빚독촉하죠. 국가도 국민한테 돈 받을 그때 먼저 닥달을 한 번 이상 해. 독촉을 해. 독촉을 했을 때 국민들이 독촉을 받아들이잖아. 거기서 끝. 안 하면 그 다음 단계.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고 내 재산에 빨간 딱지를 붙여. 요걸 압류라고 해. 압류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뭐 세금을 뭐 적금을 해야 가든지 돈을 빌려든지 세금을 내잖아. 그럼 여기서 절차 끝. 안 낸다. 그 다음 단계 팔아. 경매를 통해서 파는데 공적 경매죠. 이걸 공매라고 해. 공적 경매 팔죠. 팔고 난 다음에 돈 생겼지. 국가가 다 가진 게 아니라 일단 경매에 들어간 각종 비용들이 있죠. 비용을 먼저 제끼고 원금을 제끼고 그리고 우리가 세금은 안 내면 자동적으로 법에서 붙는 연체되어 붙는 세금이 있어요. 가산세라고 하거든. 그거 제끼고 남는 걸 돌려주는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걸 청산 또는 충당이라고 해. 그래서 독압공청 요 네 절차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 지금 첫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런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그려내야 돼. 그러면 이제 더 나갈까? 여러분들이 업무담 세무공무원한테 독촉을 해. 독촉을 할 때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있어요. 요걸 이제 학습을 해야겠죠. 밑에 박스 봐봐. 박스 보면 이제 독촉 개념도 있고 있는데 자 형식 반드시 문서 밑줄. 반드시 문서 이쪽 박스 세 번째 칸 있잖아. 반드시 문서. 여러분들이 독촉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뭐 해야 되냐? 반드시 문서를 해야 돼. 반드시 문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자 이제 수험이죠. 객관식에서 출제하는 교수면 이 지문을 그대로 맞게 내기 좀 틀리게 낸다면 어떻게 낼 것 같아? 문서 또는 구술 말로도 가능하다면 그럴싸하게 내태죠. 왜 법에서는 독촉은 반드시 뭐로 하라고? 문서로 하라고 되는데 독촉은 문서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면 그럴싸한데 틀린 지문이죠. 그런 식으로 틀리게 낼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칸에 그러면 독촉장을 발부를 해야 되는데 며칠 안에 해야 되느냐? 10일 안에 해야 돼. 11일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외워야 되겠죠. 10일. 그럼 10일은 아까
8월 1일부터 10일이니까 8월 10일 요 10일 사이에 뭐야? 독촉장을 밟아야 되지. 독촉장 발부하면서 독촉장에 날짜를 다시 한번 더 정해야 돼. 그게 다음 칸. 며칠? 20일이죠. 그러니까 11일 동그라미 20일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촉이라는 파트가 시험 문제 나온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요게 실제 시험 문제 어떻게 반영되냐. 608페이지 한번 가봐. 608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밑에 예제가 하나 나오나?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제 1번에 보기 1번 한번 봅시다. 국세, 세금이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납부기한 그 며칠?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틀렸지? 10일이지. 그러니까 이 지문의 OX를 판독하려면 독촉장 발부는 10일 안에 해야 된다는 숫자를 기억하고 해야 되겠죠? 틀렸죠. 근데 이게 밑에 보니까 정답 없음이죠. 왜 없음이냐? 출제가 되던 2008년도 그 당시는 15일이 맞는 지문이었어. 근데 그 뒤로 법이 개정이 되었고 10일로 개정됐거든. 그래서 현재 법의 기준에 따른다면 요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그래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죠. 그럼 이제 이 지문을 우리가 학습했다고 치자. 그 밑에 2번 봅시다. 2번 문제 보시면 그로부터 한 2년 뒤에 이번엔 지방직 문제였었죠. 1번. 아까 제가 했죠.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했죠. 다만 이제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약간 변형 버전으로 하잖아. 그럼 이것도 뭐라 불러버렸지만 며칠이야? 30일. 30일도 또 틀렸죠? 그럼 뭐 과거 문제 당장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험을 하기 때문에 객관식 수험을 하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죠. 그럼 이제 제일 첫 타임의 첫 시간이지만 요 작업을 해보면 대충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거야. 그래서 독촉을 예를 들은 거죠. 그럼 됐고 그럼 다시 603페이지. 그럼 이제 독촉을 했지. 603에 독촉을 했는데 그럼 독촉을 받아들였고 내가 세금을 내면 거기서 절차가 끝나. 안 한다. 그 다음 단계 뭐지? 빨간 딱지 붙이죠. 압류를 하게 되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압류. 압류의 개념이 있죠.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뭐 성질인데 거기 보니까 압류는 대상재산 봐봐. 압류의 대상재산은 뭐지? 체납자 소유. 그러니까 세금을 연체한 사람을 체납자라고 하죠. 그리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양도성이 있어야 돼.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은 동산, 부동산, 무채자산권 다 포함된다. 무채자산권은 적재는 막 그냥 모양이 없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적 소유권이라는 거죠.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만 압류하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압류에 대한 내용을 숙지했다고 치자. 그런데 여러분 세무는 뭐냐? 나한테 들이닥쳤어. 그러면 내 재산에다만 압류 딱지를 붙여야 되는데 내가 친구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빌려와 가지고 현재 점유하고 있어. 그건 내 건 아니죠.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압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내 재산으로 오인하고 빨간 딱지를 붙였죠. 그러면 압류하면 안 되는 재산에다 압류했으니까 여러분들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럼 이제 내가 따지겠죠. 아니 이거는 압류 대상 재산도 안 돼. 내 친구도 할 수 있으면 나도 따질 수 있죠. 압류 대상도 아닌 재산을 왜 압류했느냐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죠. 그랬더니 판사들이 보니까 이거는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딱지를 붙인 것은 업무 처리 잘못한 거야. 그래서 밑에 1번 판례 봐. 1번 판례 표제 진하게 붙여. 납세자가 아닌 그죠? 납세 1번 판례 표제 밑줄. 그래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요것도 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압류 딱지를 붙인 것은 압류하면 안 되는 재산에 했기 때문에 업무 처리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3편에서도 여러분들은 법을 지켜가면서 업무를 처리되겠죠. 위법이고 무효로 봐. 무효가 되겠죠. 무효에다가 동그라미.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내 친구보다 체납자 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주죠. 화살표 다음 밑줄. 그래서 체납자는 그 압류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송 자격 원고 적격 인정이 되죠. 재판을 통해서 따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판례 표제에 보시면 A급 적혀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앞에 도입부도 했지만 행정법에 우리 판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판례가 너무 많아. 막 2,000개 넘는 판례가 쫙 나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행정법을 이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이제 강약을 스스로 터득하는 경우도 또 한국 강사에 강조를 하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봤을 때 상당히 막연해. 모든 판례를 다 보고 가자니 너무 부담이 많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일단 넘어가지 그냥 막 처음에 막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강약을 조절했죠. 이거는 이제 학원 강사들 중에서 제가 처음 한 것이고 2009년도인가 그때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뭐 제가 처음 했다고 해서 뭐 자랑지 시작됐지. 마음을 비워야 돼. 책 자랑은 제가 기본 컨셉을 하기 때문에 마음을 해야죠. 그래서 A급 딱 정해보면 총 4등급이야. 특A급, A급, B급, C급. 뭐 보통 이제 특A급이라는 표현 대신에 요즘은 이제 스페셜이고 S급, 가장 최고 상위 뭐 S급 이렇게 표시하는 강사들도 일부 있긴 한데 저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특A급, A급, B급, C급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A급 판례 일단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이거는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는 시간이 없다. 뭐 봐야 되냐? A급 판례만 먼저 쫙 보는 거예요. 물론 뭐 A급 판례로 무조건 나오고 C급은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강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절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예 등급을 다 매겨놨죠. 그래서 판례마다 이거 뭐 사실은 저 입장에서 상당히 귀찮고 성가셔. 다 등급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할 때마다 다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괴롭지만 제가 괴로운 만큼 여러분들 수월해져. 제가 손품 발품 열심히 팔아놓은 만큼 한번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럼 요 A급 판례 이건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판례구나. 시험 치기 직전에 시간이 없어서 어떤 판례만 볼까 했을 때 A급 판례. 여기 핵심 요점 정리 기능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 책은 핵심 요점 정리 필요 없어. 그냥 요거만 잘 모아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놓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설명했죠. 됐어. 그럼 다시 앞으로 흐름대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후속 작용도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 그럼 실효성 확보수는 여전히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한테 공권을 한 번 더 발동하는 후속 조치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다면 국가공무원 여러분들도 늘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 여러분들도 업무 처리를 잘못할 수 있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소득도 없는데 소득이 있는 걸로 오인하고 세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는데 그걸 초과했고 150만 원의 과세 처분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한 과세 처분이 법을 위법한 과세 처분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될 세금 낼 부분을 넘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니까 개인의 사익 재산권 기본권이 침해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법치주의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하는 것도 법치주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도 법치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에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게 행정작용이니까 행정반작용 이렇게 하면 라임을 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진 않고 잘못된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따져서 권리를 구제받는다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행정구제라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제4편 행정구제의 법에서 다루는 거죠. 다만 이 구제도 국민들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아무 때나 막 함부로 떼쓰는 게 아니라 역시 법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구제를 받게 되는데 어떤 구제 수단도 있는가 그리고 그 구제 수단을 거친 결과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내냐. 국민이 재판 청구에 대해서 판사들이 다 받아주진 않아. 받아주는 것도 있고 안 받아주는 것도 있지만 그 각각의 사건별로 국민들이 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구제를 요구했는데 판사들이 판단 아까 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민인데 판사들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죠. 내 이야기도 들어보고 행정부에 들어보고 그리고 판사들이 법을 자기가 읽어보고 해석한 다음에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 그게 판결이죠. 그리고 그 판결을 쫙 모는 게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판결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인원 구도에서 나오죠. 그래서 제 수업의 거의 모든 행정법 수업은 요거에서 시작돼. 그래서 다시금 이제 정리.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야. 행정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익이란 마인드로 무장돼 있어. 국민은 난 사익이야. 그런데 이 국민인 내가 좀 똘똘한 국민일 수도 있고 상당히 진상 국민일 때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똘똘한 국민이나 진상 국민이나 이걸 대응하려면 이거 뭐로 마인드가 뭐로 무장돼 있어?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막 휘두를 수 없잖아. 국민들이 주장한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는 없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법에 여러분들은 늘 업무 처할 때 요 규정상 물론 이제 그 너무 규정만 따지는 게 또 상당히 뭐야 융통성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융통성을 발휘한다도 법의 태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공익이란 마인드로 행정작용을 하고 법에 따라 사는 것이겠죠. 그럼 그게 잘 되면 여기서 끝나. 1편, 2편이죠. 그리고 잘못됐을 때 후반주로 가는데 3편, 4편이죠. 그러면 3편은 누가 잘못했을 때? 국민이 잘못했을 때 국가가 공권을 한번 더 발동하는 게 제3편. 반면 국가가 잘못된 일단 나의 주장일 뿐이야. 실제 공무원 여러분이 잘못했는지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봐야 알지만 어쨌든 내가 반격을 요구하는 거죠. 반격을 하는데 구제죠. 근데 이 구제도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따라 한다. 그래서 1편, 2편 전반전, 3편, 4편 후반전. 그리고 1편은 입법의 영역, 2편은 행정의 영역, 3편은 다시 한 번 더 행정 영역, 4편은 소송, 사법이죠. 그러니까 요 그림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의 큰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행정법 총 네 가지의 대륙으로 구성됐다는데 네 가지 대륙 사이 상호 연관성을 대충이라도 본 거죠. 1편은 기본 규칙을 만들어 놓고 룰을 만들었죠. 2편은 먼저 국가공무원 여러분들이 나한테 먼저 선제 공격하죠. 각종의 액션 행정작용. 대부분은 거기서 끝. 잘했다 국민도 잘했다 끝. 그런데 잘못했다 국가가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3편 실효성 확보 수단. 4편 행정구제죠. 네 가지의 큰 대륙의 상호 연관성을 아주 얼개나마 잡아두는 것이겠죠. 물론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만 행정법이라고 하는 큰 틀을 먼저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계속 요거를 반복해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상당히 강하게 하거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의 강좌 오늘 4시간 동안 요거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이게 견디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모르는 말 자꾸 하니까 앉아서 견디기가 쉽지 않겠지만 첫 시간 견뎌놓으면 제 수업 시간 첫 시간만 잘 견뎌놓으면 웬만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쉽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오늘도 처음에 개강 주다 보니까 원래 앞에 잔소리하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쉽게 뻘소리 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더 들긴 했지만 자, 요까지 하시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1편, 2편, 3편, 4편인데 다시 나뭇가지로 펼쳐져 나죠. 이 나뭇가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설명을 할 것인데 이건 조금만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끝날 때까지 치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